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여전히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무려 1.4%대 강세, 코스닥은 0.9%까지 상승폭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판을 읽어라 이 시간에서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뵐게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니 사실 저는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해야 돼서 그 점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는 어떻게 금리 얘기하면서 살짝 곁들여 보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한번 출렁이고 나서 물론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 빅테크 주가 상승이 이제 끝이야라고 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한데 과연 앞으로의 강세장이 더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좋은 자리에서 두들겨 맞았다. 좋은 자리에서 두들겨 맞았다. 예,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저는 좀 정말 그 매도 콜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네. 있었고 특히 최근에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가 되게 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레벨이었는데 트럼프 핑계로 뭐 여러 가지 트럼프 핑계로 네네. 아무튼 조정이 나오니까 정말 좀 마음이 편합니다. 기다렸던 조정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렸던 조정이기는 한데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레버리지 투자는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딱 그 기사를 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 분들 반도체 관련한 뭐 3배짜리 뭐 인버스 아니고 레버리지 더 네. 시장에 올라 그런 거 많이 샀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예,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거의 제로를 넘어서서 멘탈로 내려가는 레벨이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네. 뭐 미국 증시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다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업 실적, 경제 지표 정도지. 그쪽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가 어떤 식으로 기관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 뒤에 사후 약방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잘 조정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늘 얘기하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미국 시장의 불장을 예상을 하십니까? 불장은 아니고요. 불장은 아니고. 불장은 상반기에 이미 지나갔고요. 네. 하반기는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간 조정 과정에서 시장의 이제 핵심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실적을 잘 보여주면서 또 내년 상반기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이라 봅니다. 네. 여기서 더 달려간다라는 건 이제 역대급 기록을 쓰는 해가 되는데 그런 해 뒤에가 되게 안 좋았어요. 내년도 먹을 게 있어야지 뭘 올해 다 땡겨 먹고 시장에 한 해만 살고 마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면 곤란하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럼 투자자분들은 하반기에 좀 시장에서 뭐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관망을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텐데 사실 그렇게 하락하는 시장은 저점이 어디지 하면서 모아가는 그런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횡보를 하거나 기간 조정이 펼쳐지면은 그게 더 약간 힘들거든요. 어디 푹 쉬다 오시는 게 아니 회사 다녀야죠. 어디 쉬어요? 아니 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예, 시장을 좀 앱도 잠깐 지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딜사이 TV만 보고 네. 아무튼 저는 시장이 지난해 10월 저점으로 해서 7월까지 지금 거의 한 9개월을 쉬지 않고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너무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좀 저는 지금 사실 4월에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월이요? 예, 4월, 5월이 조정의 타이밍이었죠. 근데 네. 이제 그때 조정이 안 와가지고 참 어떡하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7월 초에 트럼프 핑계로 조정이 와서 일단 내년까지도 장의 숨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되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FOMC 회의입니다. 이번에 뭐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9월에 인하할 것이야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주면 아주 조정이 오겠죠. 안 주면 오히려 조정이 예, 그러니까 오다. 시그널을 주는 건 아무 이벤트가 아니고요. 네. 그건 이미 다 아는 거고요. 제가 잠깐 뭐 이미지 컷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파란 선이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인데 저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좀 중기금리에 해당되지만 미국은 저걸 단기금리라고 보는데 네. 저게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연말 이후에 지금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돼 있는 네. 이런 중이기 때문에 뭐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는 그냥 not bad 정도. 뭐 그렇게 좋다고 말 못 하겠어요. 네. 그냥 뭐 그저 그런 이슈죠. 이제 그냥 당연히 하는 거. 근데 이제 하는 거는 금리 인하는 그런데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 시장이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미리 지금 두들겨 맞은 거라고 보면 다행인데 아무튼 과거의 징크스를 생각하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셀 신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차라리 빨리 7월에 금리 인하고 두들겨 맞으면 좋겠는데 9월에 금리 인하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름엔 좀 쉬지 않겠냐 아. 이렇게 보는 쪽인 거죠. 9월에 또 그러다가 조정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원래 어쨌든 뭐 추석 전에 장이 좋은 적이 없으니까.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시장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민주당 쪽을 뭐 응원하려는 그런 목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이미 기대를 많이 불러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하 관련한 시그널을 안 주는 게 더 이상하다. 근데 이미 또 앞서 보여주셨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물론 단기적으로 팍 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시장을 확 돌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빅테크들 어닝이 훨씬 중요하지. 네. 지금 정책 금리는 저는 금리 인하 안 하면 악재. 그래도 해도 이게 호재인지 궁금한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부동산 넘어가면은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들 올 연초부터 연말부터 가지고 왔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미 주담대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고 미국도 약간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이 그렇게 좀 최근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 뭐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이 움직인 건 아니고 서울 네. 아파트가 움직인 거죠. 서울 아파트만 움직였다. 예, 그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나 LA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거에 비해 휴스턴이나 오스틴 같은 그런 미국의 남부 지역, 애틀란타 이런 데는 집값이 불을 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 거대한 나라에서 여기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해서 여기 또 좋아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권 SRT 라인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죠. 근데 그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과 인구가 모이는 지역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중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지만 집행하기는 어려운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어디를 사야 되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시장이죠. 네. 그런 시장이니까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 아직 지방에 사니까. 적은 돈으로는 주식 투자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국 리츠. 리츠 관련한 종목 뭐 우리나라도 예, 있지만 미국 리츠. 미국에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상장된 리츠는 네. 예, 뭐랄까요? 정말 아쉽고. 공부가 아직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미국 미국에서도. 리츠가 미국에 상장된 리츠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적 발표 지금 미국에서 M7 종목 중에서 2기업 딱 한 거잖아요. 나머지 M7 기업들 중에 5개 기업의 실적 내용이 중요할 텐데 이게 뭐 반전을 확실하게 일으킬 만한 모멘텀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눈높이가 시장 너무 분위기 높아서 뭐 근데 특히 구글 빠진 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다면. 그건 그냥 장 빠질 때 같이 빠진 것 같고 테슬라는 뭐 확실히 이제 꿈을 파는 주식에서 현실의 매출을 점검하는 주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꿈을 파는 주식들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과 수익성 그리고 신차 판매량의 모멘텀 이제 이런 걸 보는 일반적인 이제 회사가 된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실적이 아무리 자기가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CEO가 전달하더라도 실적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시장인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 나머지 M6는 뭐 사실 아직 계속 꿈을 팔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여기는 어닝 쇼크 안 주고 또 미래 수익 전망 가이던스를 이번에 TSMC처럼 이렇게 강하게 준다면 얼마든지 장은 반등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제 말씀은 미국 금리 인하라는 악재를 뚫고 가려면
이것만으로 되겠냐?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시장의 방향이 완전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도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탐리도 뭐 러셀 2000 더 올라간다, 앞으로 15%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던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 팔아야죠. 예, 그건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의 종말 신호. 네네. 예, 그 소형주가 원래 마지막에 오르고 끝나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네. 지난 5년간에 이제 미국의 제일 위에가 나스닥 100, 가운데 있는 녹색 선이 S&P 500, 그리고 밑에 있는 러셀 2000.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성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성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다가 이제 두 번째 최근에 저렇게 러셀 2000이 뛰는데 저 러셀 2000이 나스닥 성장보다 더 올라갔던 시기가 딱 보시면 2021년 상반기예요. 근데 그 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2021년 3월이든 미국은 뭐 나스닥 10월이었지만 근데 그때 이후에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비싸 보이고 주도주가 끌고 가는 힘이 없는데 네. 다른 기업이 싸 보인다라는 이유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싸라는 네. 이유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싼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어닝이 약하거나 매출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망가졌거나 주주 보상이 없으니까 싼 건데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싸다가 매수 이유가 된다라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멘텀 장이고 세계 주식시장도 요새 다 모멘텀 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런 전통적인 어떤 싸니까 들고 있으면 오를 거다라는 식의 어떤 뷰가 강세를 얻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세를 얻는 시기들은 주도주가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죠. 예, 그건 뭐 전형적인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금이든 채권으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을 좀 보면은 2770선 위에서 등장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 뭐 조선주 한번 쫙 크게 올라주고 오늘을 보니까 금융주 또 일부 현대차가 지금 5%까지 또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뭐 그런 키워드로 좀 묶어보면은 밸류업 관련한 키워드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8월 시장 이제 다음 주면 바로 8월이기 때문에 8월 시장 포인트를 보면은 그냥 휴가 가자로 해야 되나요? 뭐 우리나라는 그 수출만 보면 되는 시장이에요. 수출. 예, 그래서 조선주가 작년부터 계속 수출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자동차주도 수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네. 반도체는 10월에 바닥 찍고 11월부터 수출이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 제일 쉬운 종목은 수출주. 내수주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투자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매매할 만한 종목은 주는 수출주밖에 없고 또 그 수출주 중에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실적 나는데 배당 안 주고 자사주 매입 안 하면 바로 액티비스트들을 부를 수 있는 호랑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가진 수출주들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랑 수출을 비교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차트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뭐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말로 하자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동행하네요. 예, 파란 선이 코스피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우리나라 수출인데요. 금액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역사상 최고치 찍으면 시장도 역사상 최고치 갈 포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수출이 역사상 최고치 못 찍으면 암만 모멘텀 좋고 수급 좋아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레벨업 되려면 7월 수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1, 20일 수출 동향만 본다면 7월 달도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간 조정. 시장의 모멘텀이 좀 꺾이고 순환배가 도는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참고 견뎌야 되는 장이고 또 수출 잘 되는 업종 기업들이 조정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 받으면 또 이걸 매수해서 버티는 장이지 네. 지금 자꾸 단타 칠 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8월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또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출발된 사이트 2부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